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 지성인의 진행을 맡은 조아진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요. 단순히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곳곳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에서는 군장대학교 사회복지 경영학과 홍승채 교수 모시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군장대학교 사회복지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힐링 수도 순창 희망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승채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국가적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한 그런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은 늘 상존하는 위험이 되고요. 또 지진과 태풍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에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북도 지역은 그 생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농심은 타들어가고 농민들은 화가 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겹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계시고 이겨내고 계시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리며 격려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순창에서 태어나 순창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제가 저를 평가해야 네, 됩니까?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 학구적이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오히려 학내 문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회장 출마를 했다든가. 네. 그다음에 웅변대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네. 결국은 조금 외향적인 성향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푼 꿈을 가지고 서울에 상경을 하셔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원래 제 인생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야당원 비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그분을 모신 지 한 1년 만에 그분이 낙선을 하시게 되고요. 네. 저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가게 됩니다. 네. 가서는 뭐 어려웠던 시기니까요. 잡지사의 영업직 그리고 기자직을 동시에 하면서 민취업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네. 김대중, 김영삼 선생님께서 이끌었던 민주화 추진협의회인데요. 네. 거기서 주로 국제국 업무, 그다음에 출판 업무를 맡아서 활동을 하다가 네. 제 인생의 그 사표이시죠. 네. 새로운 전기를 맞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우봉 조세영 전 국회의원님 이제 돌아가셨죠. 네. 이분을 만나게 되고요. 네. 그분의 비서관으로 또 그분의 그 최측근으로 오랜 시간 한 10여 년을 활동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당시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네.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셨군요. 네네. 재선까지 성공을 하셨군요. 네네. 네, 현재 군장대학교 사회복지 경영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강단에 서게 된 이유와 처음에 섰을 때 느낌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그 전라북도인들이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군장대학교는요. 네.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갖추고 네. 삶의 일선 현장에서 바로 활동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학문적 깊이가 있는 교수 당연하겠죠. 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입장에 있는 학교에서는 제가 가진 사회복지 일선에서의 활동 경험, 또 법 제정과 법 운용 등을 경험해본 네. 그런 실제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가 필요했을 거고요. 네. 또 그런 제안이 왔고 저는 흔쾌하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속에서 네. 했었는데요. 네. 그 학생들의 구성의 분포가 절반이 직업인들, 네. 또 절반이 청년 학생들, 그래서 어.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네. 그런 그 동기가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사회복지 분야는요, 특별한 학문적 분야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분야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 예측되거나 발생의 빈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학문이거든요. 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일을 할 때 절대 현실적으로 적응을 잘 해내고요. 네. 그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방안을 미리 연구하고 검토하는 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미리 이제 네. 사전에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정치 생활도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장도 맡으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가 1997년도가 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보건사회 분야에서 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 거의 안 계십니다. 조금 더 건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네. 화려한 쪽에 많이 계시는데요. 1995년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생긴 거죠, 서울시의회에. 네. 30대의 정치인이 다른 상임위원회를 가라고도 안 가고 전부 사회복지만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된 이후에 네. 재선의 경험을 갖춘 다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선으로 뽑히기는 했었지만은 네. 제가 기득권을 가지고 경선에 참여해서 보건사회위원장에 최연소로 당선이 됩니다. 최연소로.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말요? 깨지기가 난망입니다, 그거는. 오. 그래서 그때 당시 35살, 37살 때 일인데요. 네. 지금 아마 그게 신기록일 것 같아 보입니다. 오. 근데 그 당시가 IMF 때입니다. 네. 1997년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시기여서 구조조정으로 몽땅 통폐합이 뭐 당연시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청하고 합해지는 문교보사위원회 네. 위원장으로 보건사위원장 당선을 했는데 네. 문교보사위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 합해보니까 약 6조 4천억. 이 어마어마한 네. 예산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걸 심의하고 그걸 관리하고 운용을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전부 다 집행부하고 연결하고 제 카운터 파트너가 고건시장님이셨습니다. 참 불이 났게 쫓아다녔고 그랬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모시고 있던 조세영 의원님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라 후배셨거든요. 네. 아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날 이렇게 소주 먹는 자리에서 조세영 의원님이 야 승채야 고 시장 그만 좀 괴롭혀라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종의 좀 한이 보태져 있죠. 네. 조세영 의원님을 모시면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성동구 왕십리 잘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거기는 소위 저소득 전라남북도의 호남 출신들이 모여 사는 집단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네. 화장실이 없는 주택의 형태. 음, 아침에 출근길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병목해에 걸리는, 걸어서 나오는데, 산동네에서 나오는데, 네. 그런 열악한 도로 환경. 매일 일어나는 가정불화. 네. 술 먹고 흔들리는 사람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안에 도시 빈민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네. 녹아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분들이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민원을 갖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같이 실전에서 보고 배우면서 국가가 해야 될 몫의 일은 과연 뭐냐 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된 거고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 또 약간의 구제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내는 그런 선진제도의 도입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대학원도 가게 되고 유학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분야였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일은 그래서였기는 않겠지만 제 그 둘째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때 사고가 나서 어렵사리 다시 생명은 찾았는데 네. 장애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 세상 떠날 때까지 한 10년 동안에 장애를 가진 이쁜 학생,
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장, 또 그런 가정의 어려움, 네. 이걸 제가 몸소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제가 이 분야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누구보다 몸소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교수님의 이력을 봤는데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고 택배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택배 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엔 굉장히 저도 망설였습니다. 네. 그런데 실사구시적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네. 하고 보자는 쪽으로 결심을 했는데요. 네. 힘든다는 걸 알고 시작했었습니다. 음. 또 직접 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리 이렇게 좀 일을 해봤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하게 된 결심은 두 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한 경제지도, 경제지도. 복지지도를 한번 완성해 보자라는 네. 그런 결심을 곁들였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네. 방문하거나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으면 네. 그 지도 완성은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네. 택배가 네. 그걸 해나가는 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약속된 일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의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네. 어차피 뭐 일을 하면서 함께 해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네. 함께 이렇게 됐습니다. 택배와 복지 사업의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 택배 사업도 하시면서 안타까운 순간이나 뭐 보람된 순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지역민과 아주 강력한 유착 관계가 생기는 네. 직업이던데요. 뭐 예를 들면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들한테 네. 반창고하고 알코올 솜 좀 사다 주라. 이건 뭐 전혀 네. 비용과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네, 비용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주문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건 네. 그만큼 친밀도가 네. 생겼다라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거죠.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전의 일입니다. 네. 어느 날 물건을 이렇게 가지려 갔었는데 평소에 아니던 상황이 그 집안에 벌어져 있어요. 문이 전부가 잠겨져 있는 거죠. 네. 이상하다. 그럼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돌아왔을 겁니다. 그냥 바쁘니까. 네.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안 열려요. 마침 부엌 쪽이 열으니까 문이 확 열리는데 네. 그 안의 상황은 그 시간이 아니었었으면 그 집은 전소됐었을 겁니다. 네. 불이 났는데 나기 일부 직전이었죠. 근데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께서 네. 간식으로 드시려고 네. 계란을 삶아 놓고 네. 두 분이 경운기 타고 보건소에 주사 맞으러 가셔버렸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네. 됐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겠네요. 그분들께 네. 고맙다는 말씀, 또 어른들이 저한테 큰 인사로 막 이렇게 해올 때 네. 송구스러움, 또 부끄럽고, 또 근데 한편으로 어깨도 쓱해지고 네. 그런 일을 직접 경험을 네. 했었을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는 네. 일정 수준의 연세가 계시는 어른들께는 네. 안전장치인 가스락, 네. 이것 정도는 꼭 필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네. 그것도 현장에서 얻은 답이죠. 네.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고 또 이렇게 택배 일을 하시다 보면 택배 기사에 대해서 몸소 느끼는 바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3D 중에 네. 그 3D 중에서의 또 3D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지난 여름 엄청나게 더웠었죠. 그렇죠. 어느 신문 기사에서 땀 흘리며 시민들을 찾아가는 직업 작은 영웅들의 택배 기사가 끼어 있어요. 네. 소방대원이 있고요. 네. 지하철 기관사, 아파트 경비원, 네. 이런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작은 영웅들에 꼽힐 그렇죠. 정도로 네. 이렇게 힘든 어려운 그런 네. 직종에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택배는 경제의 실핏줄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세상은 전자상거래, 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거래까지 전부가 다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네.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단계는 택배에 있습니다. 네. 이네들의 노력과 이 과정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수익으로 창출되지 않는 네.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요. 음. 이 택배를 싸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구조가 다 대기업 중심이죠. 네. 또 대기업이 자기 물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네. 옆구리에 끼워 넣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서비스의 대우. 열악하다 못해서요. 네. 참 참담하다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건 대기업이 부의 분배 과정에서 좀 네. 횡포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데 네. 뭐 이분들이 아직 뭐 조직된 힘이 있거나 뭐 이 노조가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집에 배달을 오시는 분들에게 냉수라도 한 컵씩 주시고 네. 그러는 게 더 큰 위안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처우 문제나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그 사회복지사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1995년도입니다. 네. 서울시의원에 당선돼서 보건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음 만나서 당시에는 공무원의 직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었었죠. 지금 한 20여 년 지나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네. 지금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좀 많이 힘들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뭐 액수나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현장의 문제가 되는데요. 소위 알코올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 네. 또 이 폭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죠. 또 뭐 여성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뭐 성과 관련된 문제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그런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삼키고 네. 말고 또 상대를 그냥 환자로 보고 마는 네. 이런 식의 그 참음이 지금 참 많이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노출돼 있죠. 그렇군요. 네네. 복지사들의 인권 문제도 좀 그렇습니다. 심각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하나 집안에 계시면 네. 그 노인은 어쩔진 몰라도 네. 그 전체 가족들 전체가 아주 생활이 음.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사들도 복지사지만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네네. 힘들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순창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도 궁금하거든요. 일종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취업이 되거나 자기 사업으로 만든 복지센터 같은 걸 운영하시고 계시는 직접적인 그 사회복지사는 약 한 50여 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네. 요양사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 어른들을 네. 케어하시는 분들. 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한 200명 이상 되시는 걸로.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네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또 현실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지만 우리 사회 문제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노인 문제라던가 저출산 문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순창군의 현실은 좀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노령화 문제, 또 저출산의 문제는 이렇게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건 비단 순창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문제는 네. 통계를 순창 것을 좀 잠깐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네, 좀 네, 미리 네.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지금 순창의 경우는 인구가 약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네. 65세 이상이 30% 정도, 한 10,000명에 가까운 네.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는 인구는요. 네. 태어나는 인구는 순창이 연간 한 150명 정도 태어나고요. 어, 돌아가시는 분은 한 400여 명이 됩니다. 네. 인구 자연 감소분을 네. 해결해내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무서운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중에 4개만 남고 다 없어지게 생겼다라고 네. 하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말할 것도 없이 순창은 소멸 대상의
행정자치구역이 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혼인은 한 120상 정도 해요. 아, 이혼을 50세 상 정도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출산의 기반이 네.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귀농과 귀촌 얘기를 많이 나누어지시는데요. 네. 이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전출이 많았으면 요즘 전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 다행히 그래서 네. 그 인구의 마지막을 벼랑 끝처럼 버티고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요, 네. 사실 방안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네. 어른들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게 만들고요. 네. 아이들 팡팡 낳게 만들면 네.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강론에 들어가면 네.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세상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순창군의 취약 계층이 인구 대비 22%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어요. 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순창군의 복지 분야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저는 그 통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 중심으로. 네. 소위 말하면 저소득 계층이 22%라 된다는 통계는 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이 그만큼 많은 지역에서 보면 네. 거의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통계되고 조사되어서 필요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고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방안의 그 복지 전선을 찾아서 나가게 해주는 것이 그 저소득계층을 좀 더 네. 경제적으로 업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어느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먼저 현실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충실한다는 건 제가 강의도 열심히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택배 사업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복지 지도와 또 경제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지금 그 현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복잡단안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곳에는 좌절보다는 도전과 희망을 찾아가는 항해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당당하게 현실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은 그 문제를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았던 데서 발생한 문제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지성인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홍승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처럼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들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